IMF 때 이 나라를 누가 지켰어요? 달러는 하나도 없고 금밖에 없잖아요. 원자재는 사갖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금으로 줄 테니까 원자재 줘라. 그래서 이 나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때 백성들이 금을 내놔갖고 일어났으면 백성들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대기업은 전부 누구 돈으로 다 공적 자금 투자해갖고 은행 살리고 대기업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럼 대기업도 자기네 거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껏 10,000원 달라고 그러니까 6,030원 내놓은 거예요. 이게 민중을 무시하는 거예요. 민중을,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감히 대기업 걸 뺏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500년 전부터 양반 중심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미국에 이렇게 가서 참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참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 패트리시아라는 자매인데 73살 자매야, 자매. 그런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저 동창들끼리 어느 음식점에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군인들이 자기네 자리에서 밥을 먹더래요. 근데 걔네들은 항상 군인 우선이에요. 항상 군인 우선이에요. 나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뭘 직접 봤느냐면은 그 미국에서 강의 다닐 때 비즈니스를 내가 타고 있었는데 나도 비즈니스, 옆에 있는 미국 사람도 비즈니스였어요. 근데 이 군인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뒤에 있는 사람한테 가더니 자리를 그 군인을 끌고 앉히더라고. 군인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 백인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괜찮다고, 당신이 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당신 편안하게 가라고. 미국은요, 이렇게 비행장에 앉아 있으면요, 누구 먼저 태우느냐 하면 퍼스트 클래스, 어린이, 노약자, 그 다음에 군인을 먼저 태워요. 항상 군인 우선이야. 군인이 이코노미석에 타잖아요. 그래도 어디다 앉혀주느냐 하면 비상구 있죠. 다리 쭉 뻗더라고. 항상 그렇게 군인 우선이에요. 이번에도 괌에 강의 갔을 때 내가 5성급 호텔에 머물렀는데 너무너무 놀란 게 짝대기 하나, 2개짜리가 호텔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호텔에서, 5성급 호텔에서 밥도 최고 좋은 음식점에서 먹는 거예요. 호텔 내에. 쟤네들 왜 그러냐, 지금 훈련 중이래. 훈련 중인데도 어디서 잠을 자? 호텔에서 잠을 자요. 호텔에서. 근데 어쨌든 그 군인들이 한 10몇 명이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비켜주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그 젊은 군인 아이들이 밥값을 계산하려고 그럴 때 이 패트리샤가 가서 내가 값 계산했다고, 니네들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왜 계산을 했느냐고 군인이 물어보길래, 니네 미군들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이 미국에 와서 의사도 되고 행복하게 살아서 내가 고마워서 내가 돈을 내준다. 그러니까 얘네들 12명 와서 인사를 탁 하고 가더래요. 근데 내가 그러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쥐레해갖고 발목 잘린 군인 있잖아요. 아직도 치료비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이게 왜 임진왜란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나도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서 나도 지금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게 있어요. 앞으로 내가 혹시 어느 음식점에서 군인이 밥을 먹으면 내가 쫓아가고, 너 음식값 내지 마, 내가 내줄게. 내가. 정치인들이 백성을 무서워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백성을 무서워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정치인들이 발을 붙이기 못하게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백성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백성들이 눈 감아 주는 거예요. 누가 하도 눌려고 살아갖고 까먹어. 그럴 수 있지. 그 나물에 그 밥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해결할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는 노비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도 다 교육 배우고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인데 우린 표현하지 않아요. 뭐가 자유인지도 모르고, 뭐가 인권인지도 모르고, 뭐가 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에 그냥 돈만 있으면 돼. 경제만 누군가 살리면 돼.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들 정권 하는 동안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대기업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대기업을 위한 정치 다 깎아줬어요. 그래도 백성들이 저항 하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가지지 못한, 민중을 무시하는 문화가 좀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조선 500년 내내 민중은 무시를 당했어요.
조선시대 양반은 10%, 평민은 20%, 노비가 70%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자기 민족을 노비로 70%로 쓴 나라는 우리 조선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일본도 자기네 민족끼리는 서로 사고팔지 못하게 합니다. 1543년에 포르투갈이 일본에 정착을 하고 총을 하고 무역을 하죠. 이때 포르투갈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사고 팔아요.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요. 왜 우리 민족을 사고 파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건 이건 가장 저급한 문화예요. 사람을 사고 파는 거를. 그런데 조선시대 노비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노비들은 조랑말 두 필값에 사고 팔렸어요. 소하고 조랑말 값 받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노비를 소값보다도 못하게 쳤느냐면 논을 갈 때 보면 소가 훨씬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소만도 노비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보면은 17세기 1600년대 이 비율이 노비가 가장 많았을 때입니다. 그럼 조선시대 초기를 보면은 평민하고 노비는 성이 없었어요. 그냥 봄에 태어나면 춘삼이 춘월이 3월이 4월이야. 아니면 가을에 태어나면 9월이 10월이에요. 이 성이 어디 있어, 성이. 그냥 이름만 있어. 개똥이 아니면은, 언년이 아니면 이런 이름을 썼었어요. 근데 1800년 정조임금이 1800년에 죽어요. 1800년에 정조임금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임금이 순조, 헌종, 철종, 고종이에요. 이 친구들이 몇 살에 왕이 되냐면 7살, 10살, 17살, 18살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왕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왕이 되니까 누가 휘저었냐면은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휘졌어요. 마지막에는 민씨들이 휘졌죠. 민씨들이 휘졌는데, 그러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 돼요. 이때 삼정이라는 게 문란이 와요. 삼정이라는 게 뭐냐면 전정이라고 논에서 나는 거, 세금 뺏어오는 거. 군정이라고 군대 가면 못 가면은 대신 세금 내는 거. 환곡이라고 보릿고개 때 뭐 먹을 거 없으니까 장리쌀이라고 그러죠? 장리 이자 막 5할까지. 뭐 지금 뭐 저기 무슨 그 대출은행에서 뭐 30% 40% 그거보다요 조선시대는 훨씬 비싼 이자 받고 쌀 내줬어요.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없는 거야. 더욱이 평민들 같은 경우는 양반들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는데 평민이 다 내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850년대부터 이 평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족보가 없어서 이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이때부터 있는 돈 없는 돈 몰락한 양반들한테 쫓아가고 우리도 좀 니네 족보에 좀 올려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임진왜란부터 족보를 사기 시작을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산 거는 1850년부터 족보를 사기 시작을 해. 그래갖고 1909년에 우리나라 1000만 명 인구 전체가 성을 가져요. 우리나라가 성 가진 게 1909년에 다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1600년에 태어났으면 여기 90%는 다 3월이 4월이 9월이 10월이야. 90%는 다 개똥이 아니면은. 그런데 귀양 성을 가질 거 왕씨성으로 가자. 그래서 다 김씨, 이씨, 박씨로 다 족보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김씨가 지금 몇 명이냐면 1100만 명이에요. 이씨가 720만 명, 박씨가 420만 명.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가 2300만 명이에요. 최씨, 정씨가 240. 그래서 이 5개 성이 3000만 명이에요. 3000만 명. 어떻게 우리나라 성이 286개예요. 1909년에 286개. 지금은 뭐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5000개로 늘어났어요. 근데 일본은요, 성이 몇 개냐면 30만 개, 30만 개. 일본은 그냥 생긴 대로 이름을 줘요. 만약에 대나무 숲에서 태어났으면 닭개다야, 닭개다. 들판에서 태어났으면 다나까야, 다나까. 그러니까 생긴 대로 성을 줘갖고 30만 개야. 근데 만약에 내가 들판 창현이 아니면 무슨 대나무 창현이 이러면 우리 뭐라 그럴게? 우리는 저놈 저 뼈대요. 적어도 김이 뭐 박씨로는 가야지. 여러분들 골프 선수 이름이 타이거 우즈야. 숲속의 호랑이에요.
생긴 대로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으나 사나 김, 이, 박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김씨, 이씨, 박씨들은 문제가 많은 성이야. 사실 나도 황씨지만은 나도 의심이 많이 가요. 왜냐면 우리 고향 경상도 함양인데 그거 뭐하러 뭐 황희정승 22대 23대가 왜 거기 가서 살아요. 황희정승 미친데. 그런데 김씨든 황씨든 무슨 타이거든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이면 다 소중하지 않아요? 사람 자체가 소중한 거 아니에요? 누군 내 집 뼈대 23손은 훌륭하고 누군 내 집은 안 훌륭한 게 어디 있어. 사람은 다 훌륭한 거예요. 사람은 다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개성이 없는 거예요. 생긴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생긴 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하면 다 해야 돼. 누군 내 김씨로 뛰어들어가면 다 김씨로 뛰어들어가야 돼. 이씨로 들어가면 다 이씨로. 누가 꾸찌 들고 다니면 나도 들고 다녀야 돼. 꾸찌 들고 다니면. 짝퉁도 괜찮아. 꾸찌면 돼. 일단 꾸찌면 돼. 꾸찌면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성이 없는 거죠. 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요 500년 동안 이 노비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 500년 동안. 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이때 외놈들이 몇 명이 밀고 들어오냐면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와요. 이때 우리나라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은 몇 명이었냐면 8천 명이었어요.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전투 병력은 8천 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흔히 일본 사람들을 쪽발이 그러는데 나는 여기에도 동의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15만 8천 명, 전선 700척, 운반선 2,000척이 밀고 들어와요. 정발이라는 부산진 그 첨사가 일본 배들이 보입니다. 조공 받치러 왔나 보다. 조공이 아닌 것 같은데 가보니까 부산 앞바다 새카맣게 15만 8천 명. 부산진에는 몇 명이 있었냐면 1,000명 있었어요. 최전방에. 어떻게 누가 쪽발이에요? 1,000명이 쪽발이에요? 15만 8천 명이 쪽발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일본은요, 우리나라는요, 남한만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근데 일본은 37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보다 3배, 4배가 커요. 4배가. 그리고 우리는 서울서 부산까지 한 450km인데 일본은 삿포로부터 여기 나가사키 맨 끝에서 끝이 3000km예요. 일본 나라 크기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저 밑에 있는 애들은요 추위가 뭔지 몰라요. 일본 애들 보면 막 반스만 입고 다니는 애들 있죠? 팬티만. 반스 이거 일본 말이에요. 이거 없애 이거요. 없애. 네. 얘네들이 왜 그 속옷만 갖고 다니면 더워서 그래. 더워서. 임진왜란 때 얘네들이 평양에서 의주로 왜 못 올라갔는 줄 알아요? 너무너무 추운 거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요 경제 규모가 6조 달러야. 우리는 1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우리가 5천만인데 걔네는 1억 2,500만이에요. 누가 쪽발이에요? 우리가 훨씬 작은 나라예요. 중국은 경제 규모가 14조에 인구는 13억.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일본 놈, 중국 놈 무시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예, 지금은 전 세계 1위는 미국이야. 2위는 중국이고 3위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껴있는 거예요. 지금 국정교과서 갖고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데 저러고 맨날 싸우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실 상황이 얼마나 냉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쨌든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왔는데 부산진에서 3시간 만에 무너져요. 부산진이. 동래성은 다음날 무너져. 송상현이 무슨 선조가 잘했다고 저라고 자결해버려요. 예. 그리고 4월 30일 날 한양에 도착을 해. 그 많은 군인이 4월 30일. 전쟁이 없었던 거죠. 전쟁이 있긴 있었죠. 상주 전투, 충주 전투, 용인 전투 3가지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는 될 게 아니었어요. 상주에는 고니시 육기나가라는 15,000명 육군 최첨단 주력 부대가 몰고 올라오는데
우리는 재승방약이에요. 전투 국가 방어 체계가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면 니네 동네는 니네가 알아서 지켜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만 장군 하나 보내주는 거야. 장군 누구를 보내느냐면 젊은 장군 이일을 보냈어요. 이일이 조정에서 외놈들이 왔다고 네가 가서 막아. 몇 명을 줬냐면 300명을 줬어요. 근데 중간에 다 도망가갖고 이일이 상주에 도착했을 때는 몇 명이 있었는 60명이 있었어요. 쟤네들은 15,000명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니네 동네는 니네가 막아. 그러니까 막 모내다가 난리가 났대. 뭐 난리가 났어? 어디서 났대? 상주로 모이래. 그래갖고 북천변이라고 상주 강, 낙동강 변 있죠? 거기에 모여요. 800명이 모여요. 15,000명이 있는데, 그래 한 놈이 쫓아와갖고 장군님 지금 외놈이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무슨 외놈이 코앞에 가? 너 안 오면 죽는다. 다음 날 했는데 안 왔는데 죽였어. 근데 이미 상주성이 함몰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는 데가 대구에서 이제 한 2만 명이 모였어. 난리가 났대. 어디로 모이래? 대구로 모이래. 2만 명이 모였는데 정부에서 중앙에서 파견한 장군이 안 내려왔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난리가 아닌가 봐. 가자. 이게 나라를 지키는 한 나라의 꼴이었어요. 그러니까 15만 8천 명의 8천 명의 군인이 있었다는 것은 백성을 위한 군인이 아니고 임금을 위한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요,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나라야? 임금을 위한 나라였어요. 충주 탄금대라는 곳에는 이번에 누구를 보내냐면 신립 장군을 보내요. 여진족을 쳐 이기는 명장을, 나이 많은 명장을 보내요. 신립이 8,000명을 받아요. 기마병 8,000명을 받아. 근데 보니까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조령이라고 새도 넘기 힘든 조령에서 막으려고 보니까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쳐요. 도망 못 가게. 그러니까 딱 외놈들이 보니까 또 이틀 동안 비가 왔네. 발굽이 다 진흙탕에 빠지는 거야. 뛰지도 오지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딱 삼열로 쏴서 조총으로 죽이는 거예요. 타켓이 얼마나 좋아. 말에 탔으니. 조총이라는 게 뭐야? 새도 쏴 죽인다 그래서 새조자의 총자야. 새조, 조총. 그러니까 얼마나 쏴 죽이기 좋아요. 8,000명이 다 죽어요. 신립은 한강에 빠져 자결해요. 그러니까 4월 30일 날 한강에 도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선조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임금이라는 게 도망을 가요. 도망을 하는데 몇 명을 데리고 도망가? 100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무학지 언덕에 딱 올라서 보니까 이미 얘네들은 건너지도 않았는데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이 다 불타는 거야. 누가 불태웠느냐면 공노비들이 다 불태운 거야. 아니 임금이라는 게 우리 거 다 뺏어가고 종부리들 사람 짐승 취급하더니 지켜주지도 않고 임금이 먼저 도망간다고 다 불태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 경복궁이 불타요. 누가 태우느냐면 외놈들이 태우는 게 아니야. 조선 사람들이 태워요. 근데 보니까 제일 먼저 불길이 치솟는 게 뭐냐면 장예원이 제일 먼저 치솟아요. 장예원은 뭐냐면 노비 문서 보관함이야. 그러니까 노비들이 한이 맺힌 거야. 이걸 태워 없으면 우리가 자유다, 면천한다. 제일 먼저 태워 없애요. 그러니까 선조는 개성으로 도망갔다가 평양으로 도망가. 평양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우리는 일당 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지킵시다. 여러분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 웃기냐면은 임금이 야 백성들아 여기 지키자 이래야 되는데 백성이 임금님 여기를 지킵시다.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보니까 개성에서 2만 명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선조는 함경도로 갈 거냐 의주로 도망갈 거냐 고민을 하다가 의주로 도망을 가요. 그 꼴을 보고 백성이 너무 화가 나니까 고니시 육기나가 부대 지나가는 길 담벼락에다가 선조 도망간 데를 화살표를 해줘. 이쪽으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가서 잡으라고. 그리고 선조는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내부하겠다고 그래. 명나라에 내부하겠다. 내부라는 게 뭐냐면은 귀화하겠다는 거야. 한 나라의 임금이 천만의 백성을 버리고 귀화하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해. 대놓고. 참 부끄러운 역사예요. 뭐 우리 지금 역사 잘못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알 건 알고 넘어가야지. 그리고 의주에서 딱 안 되니까 명나라에 편지를 보내. 그 내가 조선왕조 실록에서 다 발췌해놨어요. 명나라에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면은
이제 이 몸은 어버이의 나라 가서 죽고 싶다. 나를 받아줘라 그래요. 어버이의 명나라에 가서 죽고 싶으니까 나를 받아달라고 그래요. 그게 선조야. 임금. 이때 선조를 막아 나선 게 누구냐면 유성룡이 막아 나서요. 임금님, 만약에 압록강을 건너가면 이씨 왕조는 끝나는 겁니다. 건너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놈아, 나보러. 그래요. 그러니까 유성룡이 뭐라고 그러냐면, 임금님, 우리는 노비가 7할이 있습니다. 70%가 노비잖아요. 이 노비들한테 외놈 목 하나 잘라오면 상을 주고, 2개를 잘라오면 면천을 주고, 3개를 잘라오면 벼슬을 준다고 선포하십시오. 근데 종묘사직이 노비들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것을 선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짐승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이 종묘사직을 지킨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계속 반포를 안 해요. 안 하다가 턱 밑에까지 고니씨가 이제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반포를 해요. 외놈 목 2개 잘라온다니까 면천 시켜준다니까 노비들이 뭐라고? 안 그래도 외놈들한테 감정이 안 드는 목 2개만 자르면 면천을 시켜준다고? 다 누구 밑으로 들어가냐면 이순신 밑으로 다 들어가요. 갑밭이 이게 가죽하는 갑밭이, 그 다음 백정들, 이런 사람들 다 이순신 밑으로 들어가. 이순신 밑으로 들어가고 딱 외놈하고 맞닥뜨리기만 하면, 이게 또 좀 재미난 얘기지만은 얘네들은 전선이요, 우리는 판옥선이라고 전투선이야. 근데 얘는 전투선이 없어. 일본 애들은 그냥 배야. 그래갖고 우리 사다리 놓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사다리 놓고 올라만 목만 내면 목을 자르는 거예요. 목 2개만 자르면은 면천하니까. 일본 애들이 너무 놀라는 거지. 그냥 고개만 목을 자르니까. 그래서 잘라갖고 소금에다 절여두는 거예요. 집집마다. 왜냐하면은 이걸 집집마다 절여둬갖고 수급이라고 그래요. 수급. 절여둬갖고 이제 이것만 들고 가면 그 지긋지긋한 노비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종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됐을 때 노비들이 관에 가고 우리 면천 시켜줘라. 그랬을 때 도망갔던 양반들이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쥐꼬리만한 공로로 노비들한테 면천을 시켜주면 나라꼴이 뭐가 되느냐고. 이렇게 상소를 올리니까 선조는 없었던 일로 해요. 조선 최악의 선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노비들에 의해서 종묘사직이 지켜진다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야. 선조는 누가 이여송이라고 명나라 4만 천군이라고 그래. 하늘의 군인이라고 그래요. 선조가 천군이 와서 내가 천군을 끌어들여서 외놈들을 쫓아냈지, 노비들이 이 나라를 건진 게 아니다. 약속을 어겨. 그러니까 제가 민중, 군중을 무시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민중, 군중, 백성을 어긴 게, 무시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노비들이 화가 났겠어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이 나라는 항상 누가 지켰어요? 백성이 지켰어. 백성.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지킨 거예요. 대한국원에 돈 하나도 없었어. 그때 여러분들이 뭐 했느냐면 금 모았어. 금 모아갖고, 여러분들이 모은 금이 얼마냐면 23억 달러예요. 23억 달러. 여러분들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조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400년 전에 이미 외놈들한테 나라를 뺏길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안 뺏겼냐면 이순신 때문에 안 뺏겼어요. 4월 13일 날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조선에서 유일하게 4월 12일 날 전라 좌수사인 이순신이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수군들을 훈련을 엄청나게 시켜요.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수군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이 외놈들은 대포가 없었는데 우리는 대포가 있었어요. 훈련을 정말로 고되게 시키고 난 다음에 4월 12일 날 이순신이 수군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로써 훈련은 끝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어떤 나라 군인하고 맞닥뜨려도 이길 수 있다. 이게 4월 10일, 12일이야. 하늘이 보낸 거죠. 그래갖고 조선시대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의주까지 도망갔단 말이야.
어떻게 먹느냐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다 먹어요. 여기만 전라도만 못 먹어. 전라도만. 누구 때문에 못 먹느냐 하면 진주대첩이라고 김시민 장군 아시죠? 곽재우 의병. 이게 진주대첩에서 이놈들을 막아요. 외놈들을. 근데 바다는 누가 막느냐 하면 이순신 장군이 막아요. 안 그랬으면 이미 선조는 끝나요. 그런데 이 임진왜란 끝났을 때 선조는 104명의 공신들을 해요. 그런데 장수들은 18명을 주고 86명은 전부 자기 따라간 호송 군인들한테 전부 상을 다 줘요. 그리고 의병들은 다 잡아 죽여요. 저놈들 반란 일으킬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과가 이러니 나라가 질서가 서요.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1636년 임진왜란 끝나고 37년 만에 벌어진 게 뭐냐면 병자호란이에요. 1636년 12월 8일 날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12월 9일 날 병자호란이 날. 이날 청 14만 명이 밀고 내려와. 청군 14만 명이. 이때 우리나라 군인은 몇 명이냐면 8,000명이야. 8,000명. 아니 그렇게 임진왜란 동안 7년 동안 그 백성들이 괴로웠으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37년 동안 조선 왕조는 뭐 했느냐? 선조, 광해군, 인조 셋이서 뭐 했느냐면 네가 왕이 될 거냐 내가 왕이 될 거냐 싸운 거예요. 선조는 광해군은 후궁의 아들이야. 쉽게 말하면 본초의 아들이 아니야. 후궁의 아들인데 임진왜란 때 광해군이 의병들을 다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선조보다 누가 인기가 있었냐면 광해가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해가 미웠던 거예요. 광해가 와서 전쟁 끝나고 문안 인사 오면 이놈의 새끼 너 명나라에서 세자 책봉도 안 했는데 뭐하러 나하고 인사 왔느냐고. 자기보다 인기가 높으니까. 그런데 선조가 늙음하게 장가를 갔는데 애를 하나 낳네. 임목대비가 영창대군이라고. 이거를 왕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왕으로 만들 거냐 저걸 왕으로 만들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1608년에 근데 선조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죽으면서 어쩔 수 없이 광해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불러갖고 이렇게 말해요. 동생 영창을 죽이지 말아라. 네 애미 이 임목대비는 20살이고 광해는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부인을 얻은 거예요. 네 애미를 폐비시키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근데 선조 죽자마자 엄마 폐비시켜 임목대비. 그리고 영창은 강화도로 보내갖고 문 걸어 잠그고 쪄서 죽여. 쪄서 동생을.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폐륜하다 그래서 반정이 일어나는 게 인조반정이에요. 이때 이괄이라는 장수가 제일 먼저 앞장 하도 괄갈해갖고 이름도 이괄이야. 제일 앞장서갖고 이 광해를 내쫓아요. 근데 이 이괄이라는 장수는 자기가 형조판서 되길 원했어요. 근데 어디도 보냐 변방으로 내쫓아버려. 평양 쪽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아들을 영모죄로 또 묶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일으킨 난이 이괄의 난이에요. 이때 이괄이 평양에 군인이 2만 명이 있었어요. 한양이 2만 명이 있었어. 4만 명이 서로 네가 왕이 될 거냐 내가 왕이 될 거냐 싸우다가 4만 명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 다시 인조반정이 3일 동안은 이괄이 이 한양을 차지하고 이 광해는 어디로 도망가요? 저 밑으로 도망가거든요. 결국은 제주도로 가서 죽어요. 이제 인조도 이제 도망가죠. 공주로 도망을 가요. 인조도 공주로 돌아와요. 4만 명이 다 죽어. 그러니까 군인을 키우질 않는 거야.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또 어떤 놈이 반란을 일으킬 줄 어떻게 알아? 내가 아까부터 말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위한 나라야? 왕을 위한 나라야. 그러면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개성에서 평양에서 그 장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이라도 진법 훈련을 하고 우리가 패했다면 한이 맺히지 않을 텐데 진법 훈련을 못하게 한 거예요. 진법 훈련만 하면 저놈 영목 꾸밀려고 그런다. 한양 올라가고 뒤집으려고 진법 훈련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인조는 결국은 5일 만에 한양에 도착을 해요. 철기병 14만 명이. 철기병 들어봤죠? 최종병기 활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그 얘기예요. 14만 명이 5일 만에 와. 인조는
할아버지 닮아서 시구문으로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요. 남한산성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전부 다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또 노비들 오라고 그랬는데 노비들이 안 와요. 왜 안 오냐면은 임진왜란 때 한번 속았잖아. 근데 누가 왕을 위해서 죽겠어요. 왕이 도망다니고 이런 왕을. 그러니까 안 와. 그래도 억지로 한 4만 명이 와요. 4만 명하고 청철기병 300명하고 붙어요. 쌍영치 전투라고 경기도 광주 쌍영치라고 언덕이 있어요. 근데 겨울인데 붙으면서 너무너무 무서워. 노비들이 한 번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다 자기네들끼리 도망가다가 밟혀 죽어요. 자기네들끼리 밟혀 죽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인조는 삼전도, 지금 롯데월드 있는 데 있죠? 거기가 삼전도예요. 삼전도에 끌려 나와. 남한산성에 가깝잖아요. 예, 삼전도에 끌려 삼괴 구고두라는 항복식을 해요. 한 번 절하고 3번 이마 찢지는 거. 화정이라는 드라마 요즘 계속 해요. 끝났어요? 거기에 항복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한 번에 그냥 이마에 막 피가 나오잖아요. 예, 그 정도는 아니었대요. 그냥 머리만 살짝 담으면 되는데 백성들이 9번만 머리에 찢으면 되는데 108번을 찢었다고 그러는 거야. 이건 백성들이 원하는 거야. 역사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대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 머리통이 터져도 된다 너는. 그러니까 왕하고 백성의 관계가 깨진 거지. 왜? 왕이 누구를 무시해? 백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이. 왕이 백성을 무시하면 백성은 왕을 지켜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진리예요. 이번에도 국정교과서 국민들 68%가 반대한다고 그러잖아. 그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별로 내가 본 게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병자호란이 끝났어. 이제 나라는 정말 점점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894년 2월 10일 날 뭐가 일어나느냐면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나요. 전라도 고부라는 곳에서 군수가 갑질을 해대요. 군수가 무슨 갑질을 해대느냐면은 막 죽은 아버지 무슨 묘한다고 비석 세운다고 세금 뺏고 뭐 죽은 애들 세금 뺏고 세금을 얼마나 갑질을 하면 군수 이름이 조병갑이야. 조병갑이야. 군수 이름이 조병갑이에요. 정봉준이 아버지가 관아에 가서 매 맞아 죽어요. 그때 전봉준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갖고 전주,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다 먹어요. 그래갖고 한 6개월 동안 통치를 해요. 동학농민군이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고 이제 어디만 밀고 올라가면 되냐면 한양만 밀고 올라가면 돼. 이제 고종만 뒤집어 엎으면 돼. 근데 고종은 이 동학농민군하고 타협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디다 도움을 청하느냐면 청나라에 도움을 청해요. 나 좀 지켜줘라. 그러니까 청나라가 2,800명을 보내줘요. 이때 8,000명의 일본군들이 들어와. 일본 애들은요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일본 애들은 항상 아주 대놓고 노리고 있어요. 지금도 대놓고 노리고 있는 거야. 아베가 지금도 대놓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청일전쟁이 아산, 성안, 평택에서 일어나요. 왜 청일전쟁을 아산, 성안, 평택에서 하냔 말이야. 청나라 도쿄에서 하든지 청나라 심양에서 하든지 일본 도쿄에서 했지 왜 아산, 성안, 평택에서 하냐 이거야. 왜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을 했느냐 하면은 조선을 최종적으로 누가 먹을 것이냐에 대한 결정전쟁이에요. 그게 청일전쟁이에요. 그런데 청나라 애들이요 다 패해요. 더욱이 일본 애들은 거의 기관총 수준의 총이 있었어. 기관총 수준의 총이. 근데 청나라 애들은 그런 총이 없었거든요. 2만 명을 보내는데 다 죽고 200명 도망가요. 200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권을 갖고 일본 애들이 먹으면 돼. 그래서 청나라 애들이 청일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시모노세키라는 섬에 가갖고 맺은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이 조약 내용이 뭐냐면은 조선은 독립국이다. 청나라가 선언을 해요. 그전에는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었거든. 조선은 독립국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일본 니네가 먹어도 우린 관여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선은 독립국이라. 그래서 이제 막 먹으려고 그랬더니 러시아가 가만히 있어봐. 니네들 조선 먹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못 먹게, 이게 삼국 간섭이에요. 너무너무 열받잖아요. 다 먹은 건데 저 러시아 때문에. 그런데 그 러시아에 가서 딱 붙어갖고 우리나라를 지킨 게 누구냐면 명성황후예요. 명성황후가 러시아가 힘이 세구나 가갖고 우리 일본한테 지켜줘라 계속 그러니까 너무너무 명성황후가 미웠던 거야. 그래서 1895년 10월 8일 날 여우사냥이라는 이름으로 명성황후를 죽여요. 경복궁에 들어가갖고 건천궁, 건천정이라고도 하죠. 건천궁에 들어가고 명성황후를 끄집어내요. 세자가 살려달라는데 세자를 발로 차요. 병풍으로 날아가. 고종도 살려달라고 그래. 고종도 밀쳐내버려요. 그리고 명성황후를 끄집어내갖고 칼로 2번 난도질하고 20명이 자객이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강간을 해요. 한나라의 왕비를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중 자객 1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 궁에서 가소간화한 일이 벌어졌다. 참으로 웃기고 참으로 화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한나라의 왕부를 그냥 죽이지. 돌아가면서 20명이 겁탈을 했다는 건 이건 치욕적인 거예요. 저는 명성황후라는 이 뮤지컬을 2번을 보면서 정말로 속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왜 왕비 하나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몇백 년 동안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왕족을 무시한 거예요. 백성이 죽으나 마나 관심이 없었어. 백성들은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 5시에 명성황후는 결국 석유로 불태워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성황후는요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고종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고종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요. 그게 아관 파천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거기 가서 숨어서 지내. 너무 무서워서. 이제 다 먹을 거를 명성황후가 막은 거니까 명성황후 죽은 거죠. 그리고 1904년, 190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러일 전쟁은 만주 땅하고 우리나라 땅을 러시아가 먹을 거냐 일본이 먹을 거냐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때 일본은 지금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었어요. 배, 함, 이 여산이라는 곳에 전쟁을 하는데 정말 러시아 애들 7만 명, 일본 애들 4만 명이 붙는데 러시아가 그야말로 박살이 나요. 다 도망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가져라. 이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이때 미국이 사실은 우리 조약을 맺어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러일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일본한테 뭐라고 하냐. 니네들 조선 먹는 거 눈 감아 줄게. 눈 감아 줄게. 니네들은 미국은 누구를 눈 감아줘? 필리핀 먹는 거 눈 감아줘. 일본 니네는. 그래서 서로 조약을 맺어갖고 1905년에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 지금 이 일본 애들 아베가 지금 이제 다른 나라 파견하겠다고 그랬죠? 그거 지지해주는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리고 북한 진입하는 거 우리 진입할 수 있다. 아니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 때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우리밖에 없으면 누가 누구를 존중해 줘야 되냐면 정치인들이 백성을 존중해 주고 백성은 정치인들을 지켜줘야 돼. 그래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무시하잖아.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그러면은 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사실 여러분들 독립운동은요 1920년부터 일어나요. 1905년에서 10년 사이 독립운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나긴 일어났지. 경기도 용인에서 이익삼이라는 의병장이 나라를 건지자 따라 나서라. 몇 명이 따라 나서냐면 15명이 따라 나서요. 나라 건진다고. 그리고 이 전라도에서는 의병이 일어났는데 103명이 일어났는데 외놈들이 몇 명의 군인을 보내냐면 2,000명을 보내. 그리고 103명을 싹 쓸어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나라를 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 여기는 환경적 요인도 있어요. 환경적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뭄이 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뭄이 오니까 백성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왕이 죽고 왕비가 죽고 나라가 뺏기고 안 뺏기고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팬다 이거예요. 그럼 1905년에서부터 1910년 동안 500년 동안 이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살았던 양반들은 뭐 했느냐? 양반들은 다 뭐 했느냐면 전부 다 땅 팔고 논 팔아갖고 동경으로 다 유학 갔어요. 다 동경으로 유학 갔어요. 여러분들 일제 그 삼식 강점기 때 일본으로 유학 간 사람들이 평민이 갔어요? 노비가 갔어요? 누가 갔어요? 양반들이 갔어요. 500년 동안 모든 걸 누리고 살았던 양반들이 간 거야. 가갖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일제 36년 동안 매달려서 거기서 일본 애들하고 이 나라 나눠 먹고 빌붙어서 친일하고 그리고 해방이 딱 됐어요. 해방이 됐을 때 전부 일본 놈들 다 도망갔어요. 우리나라도 아무도 출근 안 했어. 출근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어떤 놈이 어떤 양반이 출근을 해요. 일본 정부에 다 붙은 판검사들 경찰들 딱 항복했는데 양반들이 내일 내가 출근해갖고 일해야 되겠다. 출근한 사람 어디서 한 명도 출근 안 했어요. 그런데 미 군정이 딱 들어오더니 다 출근해. 괜찮아. 니네들 데리고 내가 할게. 우리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독일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 일으킨 사람들 아우슈비츠 지금까지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안 묻는데 36년 동안 나라 배반하고 일본한테 붙어 살았는데 묻지 않는데 와서 출근하래. 거기서 출근해갖고 다시 주저앉은 거야. 다시 말해서 500년 동안 조선을 백성들을 아주 착취하고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일제 36년도 그대로 다 누리고 살았다가 전쟁 이 독립하고도 그대로 누리고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일제를 청산하지 못한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은 정치인들이 백성을 무서워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백성을 무서워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정치인들이 발을 붙이기 못하게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백성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백성들이 눈 감아 주는 거예요. 누가 하도 눌려도 살아갖고 까먹어. 그럴 수 있지. 그 나물에 그 밥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해결할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는 노비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도 다 교육 배우고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인데 우린 표현하지 않아요. 뭐가 자유인지도 모르고 뭐가 인권인지도 모르고 뭐가 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에 그냥 돈만 있으면 돼. 경제만 누군가 살리면 돼.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들 정권 하는 동안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대기업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대기업을 위한 정치 다 깎아줬어요. 그래도 백성들이 저항 하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해요. 일제 36년을 청산할 일이 아니에요. 조선 500년을 청산해야 돼요. 조선 500년을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로 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가톨릭 문화 안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가난하니 병드니 그 다음에 이 나그네 감옥에 갇힌 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문화 안에 꽉 차 있는 나라들은요 정말로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 가톨릭이 2000년 동안 유지해 왔어요? 가난한 이들 편에 서 왔기 때문에 2000년을 유지해 온 거예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교회는 끝났어요. 프랑스 교회가 왜 끝났는 줄 알아요? 그때 귀족 편에 붙어서 갖고 가난한 이들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프랑스 신부들은 국가에서 월급 받아요. 국가에서 월급 받아요. 그리고 모든 재산은 다 어디로 귀속됐어? 프랑스로 다 귀속됐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정의로운 일에 가난한 한 이들의 권리를 찾는 일에 우리가 무심하고 우리도 돈만 쫓아서 성당 건물 짓고 돈 모으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이 무시당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정의로운 일에, 가난한 일에, 감옥에 갇힌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면은 그 문화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면은. 그게 역사든 개인사든 사회 아니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 말년에 불행하지 않으려면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 버릇만 조심하신다면 말년에도 운이 살아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첫 번째는 나의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헤어지곤 합니다. 그중 일부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나 자신의 약점이나 과거의 잘못된 일을 호기롭게 털어놓곤 합니다.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공감이나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말하고 나면 왠지 조금은 속이 후련해진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이란 것과 왠지 모를 공허함이나 찝찝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힘든 이야기도 말하지 못하면 그게 깊이 있는 관계일까? 속 얘기 안 하는 게 친구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친구든 지인이든 그들은 결국엔 남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이야기나 내 약점을 공유하면 더 깊은 인간관계로 지속된다고 착각을 하며 사는데요. 얼마간은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관계라는 것은 영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지나고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런 대화는 자기 자신에게 화살로 돌아옵니다. 또 다른 힘든 상황이 생기게 되면 내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그것을 근거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말한 나의 힘든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 나에 대한 편견과 색안경을 씌워주는 것과 같지요. 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극복하지 못한 과거의 약점은 현재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격언을 보면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위로받고 싶어서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가 화살로 돌아와 다시 나의 가슴을 때리는 겁니다. 때로는 아픔, 약점 혹은 실수 등은 그냥 세월 속에 흘려보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다면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묻어두지 말고 그것에서 배워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지혜 중 하나입니다.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두 번째는 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합니다. 나중에 관계가 안 좋아지면 내 비밀이 치부가 되고 발목이 잡힙니다. 하물며 타인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십니까?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거리를 주지 마세요.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세 번째는 절대 돈 자랑하지 마세요. 들떠서 생각 없이 했던 돈 자랑으로 말년에 재물복 다 나갑니다. 잘 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요. 더욱이 요즘은 물질과 마음 둘 다 궁핍한 세상이다 보니 돈으로라도 자존감과 우월감을 남의 눈치 안 보고 누리고 싶은 마음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건 먼저 돈에 대한 얘기는 절대로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자칫하면 친구를 잃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재물복이 사라지며 재산마저 잃을 위험이 있는데요. 진짜 친구라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나와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과의 격차가 확 벌어지는 기분이 들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삼성 이재용 회장을 보고 시기 질투하진 않습니다. 원래부터 나와의 격차가 말도 안 되게 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심하게 짠내가 나거나 힘든 상황을 겪는 사람의 콘텐츠일수록 인기가 많은 맥락과도 같은데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고 자기 위안과 승리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돈은 내가 많다는 걸 남이 알아도 문제이고 내가 적다는 걸 남이 알아도 문제입니다. 혹여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함으로써 친구와의 관계가 손상되거나 돈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해 친구를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돈이 너무 없어 보여도 사람들이 멀리할 수도 있으니 적당히 꾸미고 적당히 쓰면서 말년을 지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돈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결혼자금이다, 사업자금이다 하면서 노후 자산을 턱턱 내놓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자신은 백발이 성해지도록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거 아껴서 자식 손에 쥐어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노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그것 또한 내 노후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사소한 거짓말을 하면서 임기응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왜 나이 먹고 저렇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거짓말이 정말 큰 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라도 이것이 버릇이 된다면 정말 신뢰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쩌다 상대와의 대화에서 말문이 막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지나고 보면 숨기고자 했던 모든 것이 다 탄로가 나고 사소한 거짓말에서 시작한 행동을 감추기 위해 걷잡을 수 없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바로 눈앞의 현재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말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상황이라면 정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고자 한다면 나 스스로 먼저 신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년에도 귀인을 만나 뜻밖의 기회가 생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다섯 번째는 나의 목표를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말년이라도 나의 긍정적인 목표를 굳이 남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부정적인 반응을 듣기 쉬운데요. 사람들은 훈수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목표냐? 그냥 살던 대로 살지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표를 말하는 것은 훈수 두는 사람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투심을 느낍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부러워하면서도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목표를 말하는 것은 대체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의 목표를 듣고 진정으로 응원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여러분의 목표를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목표는 소중하므로 그것을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 조용히 혼자 그동안 해보지 못한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성취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인생 말년의 낙인 것입니다. 성공하고 나서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없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오감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년이 편안해집니다.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면서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삽니다. 그리고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남 이야기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세상 돌아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듣는 사람을 죽이고 비난의 당사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누군가에 대한 비난을 같이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그들이 나와 한편인 듯 느껴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신뢰가 요구되는 좋은 기회들이 내게 왔을 때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기적적으로 내가 한 이야기를 무덤까지 가지고 갈 사람이 있다면, 남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디 남의 단점에 대해 입에 올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남의 비밀과 사생활은 무엇보다 흥미로울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재미에 너무 빠진다면 자칫 입이 가벼운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어질 수 있으니 남의 이야기, 특히 남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신중을 기하심이 어떨런지요. 말려눈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7번째는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마세요.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으면 뒤에 후회하지 마세요.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옵니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세요.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합니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세요.